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위 후보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한 시한, 이제 오늘로 다가왔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하던 대통령실 로비에 보안 유리벽이 들어섰고 오늘부터 출근길 문답이 중단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가 있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국회의장님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알려졌고 한 10시 반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수사가 먼저고 국정조사가 나중이다.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걸로도 보이거든요. 네, 저는 의총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가 밝힌 원칙에서 변경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우선 특수본의 수사 그리고 특수본이 어디까지 입건하고 기소하는지를 조금 지켜본 이후에 그 이후 뭔가 미진하다는 판단이 있고 국민적 여론이 또 이건 미진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더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게 되면 국민의힘이 다시 고민해 볼 수는 있어도 지금 단계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조사의 범위라던가 조사 대상 등에 대해서도 사실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입장이 갈라지는 부분이라 조율을 해야 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그런 부분의 조율을 국민의힘과 타진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유미진 총경 등이 나와서 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의의 연장선이 사실 국정조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고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까지도 출석을 했지만 그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국회의원들 속 시원하게 질문 잘한다. 진실을 잘 알아내고 있다라고 판단한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이임재 전 서장에게 그냥 변명할 수 있는 판이나 깔아줬다라는 비판을 여야 모두 받았습니다. 그만큼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조의 한계가 행안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딱 부러지는 뭔가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주말간에 별다른 협상의 진전까지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당에서 이런 입장을 보이면 야당은 오늘 협조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일단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2구 참사 관련해서 물론 이제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될 텐데 그 외에도 행정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수사와 함께. 그래서 31일간 진행되거나 혹은 아니면 90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만큼 이번에 12구 참사 관련해서도 사실은 특히나 이 사안은 국가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이 없어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여당의 협조가 없다는 건 매우 아쉬운 지점이지만 여당의 협조가 없다고 해서 국회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면 민주당은 너무 단독으로 한다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특위 구성에서 배제가 되면 입장을 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역풍이 불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인데요. 이 조사를 야당이 정말 잘해서 출석한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에게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고 뭔가 특수본 수사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국조에서 밝혀내게 되면 잘했다는 박수를 받게 되고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은 예. 어느 정도 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할 때 이게 원래 야당의 꽃놀이패, 야당의 무대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자책골 더 많이 넣지 않았습니까? 3M이다, 이모다, 주옥 같은 명언들을 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남겼는데 그렇게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선에 맞지 않는 질의를 하거나 조금 실력이 없다. 야당이 그냥 증인들 불러서 소리만 치고 있다라는 인상을 남겨주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 하려고 무리하게 단독 국조했느냐라는 비판을 또 야당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에서 야당의 단독 국조가 여야 어디에게 득이 될지는 예단을 못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실망을 드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를 해왔던 실력이나 수준을 미루어 보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갑자기 유능하게 뭔가 진실을 파헤치거나 제대로 된 송곳 같은 질의를 할 걸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야당은 잠시 후 11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명단과 조사 목적 그리고 기간 등을 담은 의견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먼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실장의 구속이 됐고요. 이 주말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구속을 놓고도 여야의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담 먼저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 검찰의 입맛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검찰과 딜을 시도했다는 법원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검찰과 대장동 일당이 짜맞춘 진술과 정황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좌진상 우 김용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진실이 이재명 대표를 바로 앞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가 결국 구속이 됐고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구속영장 발부라는 것은 검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검찰이 청구했을 때 법원이 여러 가지 혐의 소명 여부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검토해서 발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이 김용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실장까지도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죠. 결국 이게 검찰의 조작 수사다, 3인 성호다 했던 정진상 실장이나 민주당 측의 입장과는 다른 양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한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 우울증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진실을 토로하는 게 그 우울증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싶고, 물론 구속만으로 우리가 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어떤 정황이나 진술 또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진상 실장의 구속 그리고 기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검찰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언제쯤 소환할 것이냐, 올해 안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도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주말에 외부 일정이 없이 집거를 하면서 민생 메시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당 내부에서는 어떤 상황이죠? 일단 이 사안 관련해서 총력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제 장희찬 이사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던 건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유죄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이 사안은 또 다른 측면에서 검찰의 공정성과도 좀 연결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건 김용과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피사실이 거의 다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사실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독 이제 유동규 본부장과 관련된 사실은 계속 다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예를 들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것을 잘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도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여겨질 것 같고, 또 반대로 민주당 구성원들을 수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 위반 사안이 있다고 하면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리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풀려난 뒤에 몇몇 발언들을 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남욱 변호사의 이런 발언들도 있는데 남욱 변호사 이렇게 재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좀 언급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풀려난 뒤에 앞으로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그 부분에서도 이제 검찰이 좀 집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 이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건 검찰과 딜을 하는 것이다, 예. 거래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남욱 변호사마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장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방금 나온 보도를 보니까 재판에서 이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이재명 시장 것이라고 알았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게 여겨지는 진술이고요. 지난주에 남욱 변호사 측 언론 보도 인터뷰를 보게 되면 본인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는 자신도 할 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나 진술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겁니다. 남욱 변호사 측 인터뷰를 보니까 이전에는 대선 기간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저는 못내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킬레스건인 대장동 사건을 좀 적당히 덮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을 텐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패배하게 되고 수사팀이 어떻게든 수사 안 하려는 사람들에서 어떻게든 수사 잘 하려는 사람들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는 버티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고 뒤늦게라도 진실을 말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바뀐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과 진술 변화의 어떤 이 심리적 이유에 대해서 참작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더욱 불리하게 될 것이고요. 민주당의 고민은 언제쯤 이재명 대표와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는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에서 11개 이상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현금 수억이 나온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4선 의원인데 민주당 논평 딱 1개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이제는 눈치 보면서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을 벌써부터 물밑 아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며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도 24일 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단 말이죠. 그런 대장동 일장들이 풀려나고 많은 진술이 내놓을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진술이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일각에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렇고요. 이거 녹취록의 주인공인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이들이 서로를 뼛속 깊이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권으로 뭉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에게 불리한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증거나 녹취록 등을 저는 남겨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단순히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간접 증거나 또는 직접 증거까지도 얼마든지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사건에서는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다수 일치할 경우에는 재판에서 대부분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열리는 입이 이재명 대표에게 하나같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들이 과거처럼 이거 별거 아니다, 천화동인 1호 내 거다 하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가려주는 방향으로 진술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계속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수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그건 어떤 경우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민주당 구성원 거의 대부분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의 경우에는 뇌물수수자였다가 정치자금 전달자가 되면서 형사적으로 이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의 1호의 지분 중에 이재명 측에 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또 예. 반대로 김만배 씨는 그것이 아니라 천화동인 1호는 모두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서 되려 야당을 되게 억압하는, 그러니까 야당의 정치적 행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어떤 뇌물 수수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크게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관련한 증언들이나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민주당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과 또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촛불 집회 무대에 올라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퇴진해야 한다, 그런 발언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연단에 올라 선동 연설까지 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다 자빠집니다. 정권 퇴진, 대선 불복이 몇몇 의원의 돌출적인 행동인지, 당의 공식 입장인지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네,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차원이 아니라 시민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이 촛불 집회에 참석한 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의원들의 행동이 지도부와 연결된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일단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의원들이 참석한 집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집회에 예. 거기에 동참하면서 말미에 이제 퇴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퇴진의 주장은 민주당에게 좋은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퇴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논란을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퇴진과 관련된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2년 차 2018년에도 당시의 자유한국당 의원인 심재철 의원이라든지 김진태 의원이 문재인 정부 퇴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선언을 하기도 하고, 2019년에 박인숙 의원이 삭발을 하면서까지도 문재인 정부 퇴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진을 언급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다, 이렇게 대응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적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은 마치 대통령실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단계에서 퇴진을 네. 요구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적절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석을 할 수는 있지만 퇴진과 관련된 발언은 너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너무 과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또 외부의 어떤 운동권 세력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것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나가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것,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민주당도 차마 당론으로 당 지도부가 여기에 힘은 못 실어주고 그냥 묵인 방조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적은 의원도 아니고 민영배 의원까지 포함하면 7명의 의원들이 대통령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마당에 민주당 지도부도 이건 아니다라고 단속할 게 아니라면 차라리 민주당 당론으로 대통령 퇴진을 부르짖고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임기 초에 상당히 낮은 부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6개월이 지난 정부에 대해서 퇴진이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치가 비겁하지 않고요. 이 주장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저 주장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선발 때나 이 척후조 보내는 것처럼 7명 그냥 그 집회에 보내놓고 분위기 어떤지,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지도부는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 저는 정당한 정치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무엇보다 제1야당으로서 대한 세력으로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 77개 아무것도 통과 안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또 예산안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1조 이상 삭감하고 이재명 표 예산을 3조 이상 증액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주장은 하되 어찌되었건 대한민국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를 해야 될지 먼저 국회 다수당답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하거나 믿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문정부 때 국민의힘에서 정권에 대해서 말했던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권 비대위원이 그건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과거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1년 이내에 뭐 탄핵을 부르짖거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간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조국 사태 거치고 나서 보수단체 시위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예. 그런 주장을 하는 곳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출석한 적은 있지만 숫자도 지금보다 적었고 임기도 중반을 넘긴 시점이었고 마이크 잡고 직접 뭐 탄핵을 이야기한 현역 국회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 6개월 차에 7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뭐 태진이 추모다 운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뭐 사실관계를 조금 짚어드리면 그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심재철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함께했던 건데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 되었을 때고 공식적으로 선언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당시에 이제 막 전반기 국회 부의장까지 마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부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중진급 지도자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뭐 주말마다 지금 집회가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열리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집회 누가 참여할지 등등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 문답 이야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층에 가벽을 설치하겠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은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부로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겠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이전 정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역사적 진보의 상징인데요. 이걸 대통령실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이 너무 소홀히 여긴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 기자들의 질문을 날 것 그대로 받는데 누가 지나가는 대통령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린다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구 중단이 아니라 잠정 중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론사들 자체적으로 또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간사들도 있고 기자들끼리 소통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성의 있는 결론을 낸다면 또 언제 재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부 들어서 5년 내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자들을 직접 만난 횟수가 불과 10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수십 차례를 넘어섰죠. 이 소중한 대통령을 매일 아침 만나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한번 언론사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게 너무나 당연해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쓰레빠 질질 끌고 나와서 본인 하고 싶은 말 하고 소리 치르면서 난동에 준하는 그런 소란을 피워도 되는 것은 아닌데요. 뭐 군사 정권 운운도 했는데 진짜 군사 정권이었으면 이런 도어 스태핑도 불가능했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나 악의적 비방을 한 언론사가 집요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다시금 도어 스태핑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언론사나 기자들 사이에 어떤 자정작용이나 고민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 전 의원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뭐 상식적이지 않은 대응이 너무 연달아 터져서 와, 이것도 사실인가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면서 했던 말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없이는 앞으로 도어 스태핑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근데 이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이 사안이라고 하는 게 MBC 기자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용은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금요일 날 도어 스태핑에서 MBC가 들리는 대로 자막을 달아서 보도한 것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어느 포인트에서 가짜뉴스인지.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불미스러운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던 건 국민들과 더 잘 소통하겠다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쇼에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비판적인 보도, 비판적인 질문까지도 받겠다는 게 국정 운영 책임자의 태도여야 되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사안이 생기니까 이것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제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날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는 뭐라고 언급했냐면 MBC 전용기를 태우는 것을 배제한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헌법 수호를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것, 그리고 가짜 뉴스가 아닌 것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는 것,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보좌를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흐트리고 있어요. 정부가 언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엉망이 되고 있고, 되려 저는 이 사태를 보고 기자분들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려 여기에 말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MBC 기자가 질문하는 걸 보고 저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학습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네. 가벽을 설치했던 이유에 대해서, 가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지, 그때 그 MBC 기자와의 그런 상황은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이 도어 스토핑을 중단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때는 그건 또 그 기자와의 상황을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떤 의중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별개죠. 추후에 도어 스태핑이 재개되더라도 저 가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능을 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외국 정상들이나 뭐 비공개 방문이 있을 때 사실 대통령실에서 취재진들에게 이 사진을 찍지 말라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기본적인 약속도 안 지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가벽은 추후 이 출근길 문답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남아 있을 것 같고, 이 도어 스태핑 중지와 관련해서는 주말 사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MBC나 특정 기자의 어떤 이 오만 방자한 행동, 그리고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고서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MBC가 자막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도 따라왔으니 뭐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유독 MBC만 하고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앞에 미국이라는 가로를 붙인 거, 모든 언론사 중에서 MBC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발언이 미국 국회를 겨냥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고요. MBC만 유일하게 미국 특파원이 백악관에 메일을 보내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F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비속어를 썼다라고 확인 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 F라는 단어는 제가 방송상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강도가 높은 미국 욕설인데 그런 걸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그 F 워드를 썼다고 이메일을 보낸 것도 다른 언론사 하지 않았어요. MBC만 했어요. 적어도 이 두 가지 돌출된 MBC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설명하고, 근거가 없었다면 사과하고 언중이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MBC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첫 단추를 푸는 데서부터 도어 스태핑 재개 등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님, 그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럼 MBC 기자나 MBC 언론사 측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저 개인의 견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MBC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힘들다면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언론사 뭐 간사도 있고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서 어떤 식의 이러한 이 도어 스태핑 난동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지 등등, 어쨌든 언론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네.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반대 의견인데요. 되려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건 대통령실의 뭐 발언이라든지 여당의 발언 혹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해서 청와대 출입기자 전원이 서명을 해서 사실 이건 매우 부당한 조치다라고 했고, 6개 국내 기자협회에서도 마찬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제기자연맹에서도 이 같은 조치, 탑승기 배제 조치는 사실 언론 탄압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되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될 분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여당은 MBC에 광고를 주는 특정 어떤 기업, 그러니까 재계를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같은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하고, 되려 언론 탄압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언론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선 오늘부로 이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하긴 어렵다,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언제 다시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이제 MBC 기자 전용기 탑승기 배제에 두고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갔으면 됐는데 자꾸 논란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참 딱해요. 정치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여당 의원으로서, 전직 의원이자 원내대표로서 쓴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대변인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뭐 경질해야 된다는 주장도 민주당보다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했습니다. 저는 살다 같은 당 소속의 정치인이 야당보다 더 센 주장을 먼저 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쓴소리가 아니라 본인을 어떤 반윤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노림수라 봐야 될 것 같고, 이명박 정부 내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박 전 대통령도 분명히 지키는 선이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논평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당 내 야당 역할이 소위 말해서 먹혀들었던 것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이 배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여당 내 야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당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또 여당을 위해서도 나은 선택 같습니다. 네, 이런 발언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배경에도 차기 당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비대위를 통해서 이제 비대위 임기가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전대 가능성에 누가 등장하게 될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당권 주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보이는 신경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대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정진석 비대위 임기가 내년 2월로 종료되는데 이게 당헌상 전국 중앙위의 의결을 받아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장이 되면서 4월 이후로 전당대회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태원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특수본 수사라던가 후속 대책도 잘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국정 안정을 어느 정도 이뤄낸 이후에 전대되는 것이 여러모로 여당과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대가 뭐 비대위 임기가 종료되는 2월이나 3월 그 시기보다는 조금 늦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여의도 안팎에서도 오가고 있어서요. 지금 당장보다는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는 이 예산안 전국이 끝나고 신년이 되어야 불붙지 않을까. 그래서 당권 주자들도 지금 너무 일찍부터 힘 뺄 필요는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었는데, 친윤계 뭐 민들레가 좀 이름을 바꿔서 뭐 본격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친윤계 의원들이 조금 더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물심양면 돕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요. 또 여러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당대표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가에 대한 당원과 정치인들 사이의 큰 틀의 합의가 저는 내년 봄 되기 전에는 이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인즉슨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우후죽순 다 나와서 이 정부 성공에 대한 애정이 없는 분들에게 어부지리하는 판을 깔아주기보다는 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원들과 또 동료 정치인들과의 합의 아래에 하나의 후보를 내지 않을까. 이게 뭐 인위적인 것이든 또는 자연스러운 것이든 소위 친윤이라고 부르는 분들 사이에 단일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여져서요. 그 단일 후보, 단일 구도가 결정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사실은 여당의 전당대회 레이스는 본격적으로 개막된다고 봐야겠죠. 권 비대위원님 뭐 타당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렇게 네. 친윤이 수면 위에 오를 수도 있다, 네. 단일화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 주시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국민의힘 상황들? 그 이야기 이전에 유승민 전 의원 관련해서 네. 조금 이야기를 보태보면 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뭐 불가피하게 상대평가라,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본질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다른 본질 중에 하나는 어떤 가치를 공동체적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대당이라 하더라도 같은 의견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정치의 또 다른 일이기도 한데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말한 것들은 꽤나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여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되려 국민들에게 좀 부끄러워지지 않나.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의원을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건 국민의힘에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민주당도 금태섭 전 의원을 사실상 떠나보낼 때 그것이 민주당을 더 좋게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당대회에는
이전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한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도 사실 윤심이 엄청 작용할 거라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를 여당 의원들이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심이 뭉치는 이유, 윤심이 뭉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김기현 의원이 공부 모임을 만드는데 나경원 의원이 또 이렇게 발언을 한다. 이런 상황들 이렇게 김기현, 나경원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친윤계와 대적하기 위해서 세력을 세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니 뭐 김기현, 나경원 의원 저는 두 분 다 친윤계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계의 정의를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 한다고 믿는 정치인들이라고 내리고 뭐 싶어요. 정진석, 네. 장재원 꼭 이렇게 특정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인원들뿐 아니라 네, 국민의힘에서 저는 주력인 모두가 친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 정부가 성공해야만 국민의힘이나 대한민국도 성공한다라고 믿는 분들은 누구나 다 친윤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금태섭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 통과와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을 피력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나오게 된 것인데 금태섭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사사건건 지적하거나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김기현 의원이나 이 나경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 부위원장 그리고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등의 여러 소위 말하는 친윤 주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느 시기에 나의 정치보다는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방식으로 하나의 뜻을 모으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단일화라는 이 여러 가지 효과로 분출되게 된다면 지금의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구도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우리 당의 당원들이 그동안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에게 많이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당원들이 현명한 평가를 전당대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방문을 했고 이 사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조명 관련한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지금 장 최고위원은 외신과 전문가 의견을 받은 건데 이런 입장도 내비치지 못하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크게 이야기 드릴 부분은 없고요. 어쨌건 김건희 여사께서 공식 일정을 하는 것을 빼고 네. 개인 일정을 하셨다는 건 네.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전에 김건희 여사께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에 비춰보면 지금 이런 행보가 좀 의아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건 개인 일정을 하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뭐 집요하게 더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뭐 별로 이야기 드릴 게 없습니다. 단독 일정을 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다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아까 전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이 사진들이 조명을 쓴 것 아니냐, 조명을 썼다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행보냐, 뭐 이런 류의 비판들입니다. 그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만약 사실이라면 뭐 민주당 측에서 캄보디아 병원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벌써 알아보고 수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경태 의원의 이 주장의 근거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꼭 전문가가 중요한 것이냐라고 대답했다는 언론 보도도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 보고 검증 안 된 상태로 공식 주장을 해서야 어디 국격이 바로 서겠습니까? 또 장경태 의원은 전하 권지웅 전 비대위원과 마찬가지로 청년 정치를 오래 하신 청년위원장목으로 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대한민국 청년 정치가 영부인, 대통령 배우자 스토킹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의 적절성도 문제지만 지금 장경태 의원이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하실 분야가 과연 김건희 여사 스토킹인지 그 부분은 스스로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